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수출 분야에서 감초 역할을 했던 화장품 업종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주력 업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2억 달러를 기록한 화장품 수출은 올해도 9월까지의 누적 수출이 85억 달러로 작년보다 15.4% 증가한 실적을 내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눈부신 수출 실적에도 하반기 들어서 국내 화장품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피크아웃 우려, 또 중국 저가 화장품 공세, 이 K뷰티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국내 화장품 업계 현황 살펴보고요. 2026년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청약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고 합니다. 지난 10월에는 서울과 분당 등 핵심 정비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이 이어졌고요. 비규제 지역 단지들 역시 자금 여력과 생활권에 맞춰서 수요 중심으로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 분양시장 살펴보고 공급 축소 분위기 속에서 내 집 마련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릴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네. 이게 시장이 불확실한 게 되게 많아질 땐 항상 변동성 장세들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딱 그 변동성 장세 전형입니다. 하루 반등하면 다음 날에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런 양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3.32% 하락하면서 3,953.62에 이로써 4천선을 내주게 됐고요. 코스닥은 오늘 2.66% 하락하며 878.70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어제 동반 매수했던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은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간밤 미장에서는 금리 인하 불확실성 또 AI 거품론이 지속되면서 기술주들이 대거 하락했고요. 이를 중심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 여파가 이제 국내 증시로 옮겨왔다고 봐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투톱이 어제 큰 폭으로 반등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큰 폭으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는 10만 원 선을 내주게 됐고요. 네. SK하이닉스는 또 60만 원 아래로 다시 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뭐 상승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 전체가 파란불을 켰던 날이었고요. 결국 지금의 이 변동성 장세 불안한 흐름은 목요일에 예정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또 그 다음 날 미 고용 보고서를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근데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9만 달러 선이 무너졌다고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네. 지금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9만 달러 선이 붕괴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9만 달러 선을 또 가까스로 회복을 하긴 했어요. 네. 하지만 뭐 매도세가 워낙 거세게 일고 있어서 언제든 다시 내려갈 수 있어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9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가가 7개월 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올해 4월이었고 당시에 미국발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7만 4천 달러대까지 폭락을 했었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 떨어진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는 매우 냉랭해져 있다는 거. 네. 비트코인 가격은 그럼 왜 떨어졌을까? 사실 지금 증시의 하락과 괴를 같이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잇따른 매파적 발언들이 나오면서 12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이런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비트코인 같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주식, 금, 비트코인 등이 한꺼번에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심지어 뭐 everything falling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참 말을 잘 만드는데 지금 이제 네. 보통 이러죠.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이 오르면 네.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은 떨어진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자산 시장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에브리싱 랠리라는 건 이제 위험 자산, 뭐 안전 자산 다 한꺼번에 오르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것들이 자산 시장의 과열, 자산 가격의 거품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네. 지난 수개월간 증시도 하락이었고 이와 동시에 금 가격 또 비트코인 가격도 동반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걸 에브리싱 랠리 장세가 펼쳐진다.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 현상의 끝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공행진하던 금값도 확연히 힘이 빠진 모양새예요. 지금 네. 온스당 4,000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4,000달러 아래로 빠지기도 했었고요. 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최장기간 이어지면서 자산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유입되었던 유동성도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연히 꺾인 모습입니다. 네. 자, 가계빚이 역대 최대로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3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했어요. 지난 9월 말 기준입니다. 가계신용 잔액을 보면 1968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2분기 말보다 14조 9천억 원이 더 늘어서 2002년 관련 통계를 공표한 이래 역시 가장 많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이고요. 이 가계 신용이라는 거는 이제 가계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네. 뭐 그걸 포함해서 뭐 카드 사용 금액,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포괄적인 가계 부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가계 신용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인 통화 긴축이 있었던 작년 1분기에는 3조 1천억 원이 줄었지만 곧바로 반등을 한 뒤에 올해 3분기까지 지금 현재 6분기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난 3분기에 눈여겨봐야 되는 건 증가폭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증가폭을 최대 증가폭을 보였던 때가 지난 2분기였고 네. 당시에 25조 1천억 원이 한 분기 만에 늘었는데 네, 네. 3분기에는 지금 10조 원이 줄었거든요. 한 40%가 증가폭이 줄어든 겁니다. 네.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역시 부동산 대출 규제 때문이었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가계 신용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가계 대출이 차지를 하는데 이 가계 대출의 3분기 말 잔액을 보면 1,845조 원이었습니다. 네. 전 분기 말과 비교하면 12조 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증가액을 보면 전 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이게 축소된 겁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2분기 14조 4천억 원이 증가한 데서 3분기에는 11조 6천억 원 증가로 상승폭이 축소됐고요. 기타 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이 이제 감소 전환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9조 2천억 원 증가해서 3천억 원 증가로 상승폭이 대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요. 신용대출 한도도 그렇고요. 이게 신용대출 한도 같은 경우는 연소득 이내로 지금 제한됐고 주담대도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영향으로 지금 제한상이 많이 가해졌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된 11호 부동산 대책까지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4분기에는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더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호 대책을 통해서 추가된 거는 이제 고가 대출,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대출 레버리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더 안정될 것으로 본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이제 따지는데 이것도 한국은행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기준으로는 현재 89.7%인데요. 이창용 총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 발언은 GDP 대비해서 80%를 향해서 천천히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고용 둔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 2분기 그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 폭이 역대 네. 두 번째로
작았다고요? 네, 커야 되는데 작았습니다. 예.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요. 올해 5월 기준입니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 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그 분기보다 11만 1,000개 증가했는데 요 증가 폭이 역대 최소였던 지난 1분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작은 증가폭입니다. 네. 산업별로 보면 뭐 보건사회복지, 협회, 뭐 전문과학기술 이런 분야에선 증가했는데 우리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건설업과 제조업인데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건설업은 14만 1,000개 네. 급감하면서 7분기 연속 줄었고요. 제조업도 13,000개 줄어서 지난 1분기에 이어서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연령대별로도 보면 청년층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대 이하 청년층에서 13만 5천 개 감소했고요. 40대에서도 일자리가 8만 개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고령층인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었는데 23만 5천 개 늘었고요. 30대와 50대에서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결론을 내보면 일부 업종의 일자리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업이나 제조업을 보면 전반적인 고용 위축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업종별로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특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9월까지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올해도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라고 하던데요. 특히나 지난 경주 에이펙에서는 뭐 미국의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 한국 화장품에 대한 구매 인증샷을 올리면서 더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K-뷰티에 대한 글로벌 인기가 여전한 것은 분명한데요. 하반기 들어서 국내 화장품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피크아웃 우려를 해야 하는 것인지 변곡점을 맞이한 국내 화장품 업계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리나 LS증권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를 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K-뷰티로 한창 주목받던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하반기에 좀 좋지 않은 건가요? 어느 정도예요? 먼저 지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거의 60% 넘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행복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화장품이 이제 상반기까지 조금 괜찮다가 지금 하반기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기준으로는 한 10% 정도 빠졌고, LG 생활건강도 약 1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브랜드 업체들을 만들어주는 ODM 업체들, 제조업체들 대표적인 회사가 코스맥스가 거의 40% 초반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네, 한국콜마가 한 36% 정도 하락을 하면서 네. 상반기 대비 그리고 지난해 워낙에 좋았었다 보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좀 잠깐만 주가 언제 대비 퍼포먼스가 언제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요? 24년도에는 수익성이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워낙 좋았다가 네. 이제 올해 들어서 연초 대비 지금 그러니까 하반기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만 봤을 때. 그래요? 네.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 ODM 업체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네, 워낙에 네. 뭐 기대도 높았었고 그리고 네. 또 화장품 시장 내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가 또 있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APR이라는 새로운 네. 업체가 네. 지금 전통 강자였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시총을 넘어선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APR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네. 이제 시가총액 8조 원 정도인데 아모레퍼시픽이 한 7조 원 정도니까요. 그래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저희가 대기업이라고 불렸던 네.
그런 업체들의 이제 주가 흐름 및 이제 기업 규모랑은 조금 과거와 양상이 달라진. 예. 화장품 주가를 늘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APR이 어떤 기업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네. 뭐 아모레파시픽을 제쳤다고 하니까. 네, 뷰티 기기가 또 최근에 유행인데, 네. 그래서 집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미용 기기를 아하. 판매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미용 기기를 쓰실 때 같이 바르는 화장품까지도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이 회사가 한창 처음에 중국 좋았을 때, 그러니까 2014년, 15년 이 시기 즈음에 그때 쿠션이 이제 유행이었었다 보니까 네. 에이프릴 스킨이라는 쿠션 이제 처음으로 내면서 여러 네. 가지 브랜드를 확장을 했었었는데, 네. 근데 최근에 했던 것 중에는 이제 미용기기가 미국 쪽에서 잘 됐고, 네. 그리고 미국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좀 셀럽들 유명한 분들이 SNS 상에서 이 기기를 쓰는 것들이 이제 바이럴이 많이 되면서 이제 네. 미국 쪽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요.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는 상반기 대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실적을 보면 꽤 괜찮다면서요. 실적은 사실 기대치가 좀 높았다 보니까 그거에 못 미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약간은 좀 주가가 흐름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코스메스가 좀 많이 빠졌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국내 법인 성장률을 뭐 시장에서는 약 15% 정도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만은,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10%대에 좀 그치면서 약간은 좀 기대에 못 미쳤던 내용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수익성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 뭐 9월 봤을 때 약간 9월 중순에 관세 그러니까 협상이 다 완료가 되고 직후에 나간 물량이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살짝은 주춤한 부분들이 9월 중순부터 있었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올랐던 주가 상승분을 다 반납하기에 이제 충분한 만큼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실적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네. 그보다 못하니까 아무래도 네네. 그리고 이제 좀 주도주들에서 조금 소외된 주도주로 어느 쏠림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반도체 쪽으로 네. 많이 쏠리다 보니까 네. 그동안에 뭐 소비재 쪽에 이제 많이 기대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실제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 관세 때문에 워낙에 월별로 변동성이 좀 있었다 보니까요. 이제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뭐 수급 영향도 약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오리나 연구원께서 네. 2026년 그러니까 내년도 화장품 업계 그 전망 보고서를 내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화장품 시장이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셨더라고요. 네. 보고서를 직접 쓰셨으니까 좀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화장품 브랜드가 워낙에 범람하고 있고, 이거는 뭐 비단 화장품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재가 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근데 특히나 화장품은 또 진입하기가 다른 거 대비 조금 더 편하고요. 네. 또 부피도 작기 때문에 뭐 보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러네요. 시즌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처럼 그렇게 유행을 크게 타는 것도 아니고 네. 하다 보니까 진입하기 쉬워서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워낙에 화랑이고 K뷰티가 좋은 거에 대해서 모두들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또 이 시장, 그리고 또 미국 시장, 여러 유럽 시장까지도 우리와 비슷한 공식을 따르면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공식이라는 게 무슨 예를 말씀이세요? 들어서 굉장히 빠른 유행 주기, 그래서 뭐 3개월 만에 신제품이 나온다든지, 네. 네, 그리고 또 마케팅도 SNS 통해서 뭔가 히트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쇼폼 비디오로 이제 많이 마케팅이 된 게 한다든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내부적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라 생각하는 게 시술이거든요. 시술, 네, 그 피부과 피부에 가서 받는 이렇게 받는 시술. 시술, 네. 레이저 뭐 이런 네. 거요. 예, 예. 이게 글로벌 전체 시장 봤을 때 최근에 비침습적 시술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라 시술 건수가 굉장히 비침습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얼굴에 칼을 대지 않고 이제 그 뭐 뜻이에요. 네. 하는 그런 시술들이 네. 되게 확산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만 봐도 굉장히 낮은 연령부터도 지금 최근에 시술을 많이 그렇더라고요. 받고, 네. 남성분들도 꽤 하시고. 네, 약간 네. 예방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퍼지고 있어서 그런지 20대, 네. 30대부터 이제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
가격도 워낙 싸고 그리고 그런 가격은 싸요? 네, 굉장히 쌉니다. 이전보다 많이 싸졌. 많이 싸졌죠. 싸진 거겠죠. 그리고 또 네. 글로벌 이제 그런 업체들의 국제 업체들의 그 기술을 똑같이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네. 우리나라 업체들의 제품도 나왔다 보니까 많이 저렴해져서 네. 근데 딱히 시술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보통 보여주고 화장품이라는 게 정의상 네. 인체에 미미한 영향을 끼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한 영향을 끼치는 제품이 되면 네. 의약품이 되기 때문에 네. 화장품은 늘 미미한 영향까지만 이제 끼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근데 시술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효과가 보통 나오는 거잖아요. 뭐 점을 뺀다 하면 점이 빠지는 거고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톡스를 맞으면 뭐 근육이 마비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름 개선되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과거에 뭐 화장품에 뭐 2주 동안 발라보세요. 효과 네. 달라져요. 이런 네. 마케팅 라인으로는 네. 더 이상 소구가 안 된다라는 거를 네. 이제 저희가 좀 위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바르기만 하거나 두들기는 그쵸. 게 아니라 시술이라는 개념의 화장품이 등장했다는 거 아니면 화장품 기기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화장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경쟁자가 예. 산업 외부에 이제 등장을 했고 예. 그게 아하, 지금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으며 네네.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굳이 내가 이거를 발라서 진짜 좋아졌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를 살 바에는 네. 그냥 확실하게 시술을 통해서 원하는 효과를 보겠다라고 할 수요가 그러니까 더 그 커질 수 전에는 뭐 있다. 몇 가지를 막 바르고 아침 그쵸. 저녁으로 했는데 그거보다 한 번에 시술해서 확실히 좋아진다면 그게 낫다. 이런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시술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거기다가 예. 지금 다이소가 5,000원짜리 화장품도 충분히 괜찮다는 거를 소비자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저희가 사실 럭셔리 화장품 비싼 거를 살 때의 기대감은 내가 좋은 걸 쓰니까 더 이게 젊어지거나 효과가 더 좋을 좋아지거나. 것이다.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쓰니까 나는 되게 좋은 고귀한 사람이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추구하고자 샀던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네. 근데 화장품은 명품 가방이랑 달라서 이게 다른 거란 말이죠. 소모가 되잖아요. 명품 가방은 제가 비싼 돈을 주고 샀을 때 물려줄 수도 있고 되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보관해도 변질이 없는 그런 제품 인데 상대적으로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그렇죠. 화장품은 유통기한도 있고 그리고 다른 거고 내가 소모하는 건데 여기에 굳이 내가 비싼 제품들을 다이소 5,000원도 충분한 것 기능이 같은데 괜찮다면 그렇죠. 그쵸? 거기다가 네. 시술도 이렇게 확산되고 싼데 내가 굳이 화장품을 써야 될까? 좋은 거를 이제 이런 인식들이 소비자들에게 학습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지금 좀 위협적인 포인트다. 그게 이렇게 지금 보고 말씀하신 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네. 있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게다가 지금 최근 글로벌 화장품 시장이 더마 코스메틱 네, 그쪽으로 네. 옮겨가고 있다면서요. 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화장품이 더마 카테고리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 더마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과학을 좀 기반으로 한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 더마톨러지라는 그쵸, 그쵸, 피부과학에다가 그쵸. 피부과학. 코스메틱스 맞습니다. 합성어죠. 네. 그래서 뭐 일반인 화장품이 뭐 향이나 텍스처나 뭐 제형 같은 거를 많이 신경을 썼던 포인트라면은 이제 더마 화장품 같은 경우 진정이나 보습, 뭐 장벽 케어, 약간 이렇게 기능이나 효능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브랜드들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괜찮았고, 네. 로레알과 에스티로더 글로벌 업체들의 실적을 탑2 비교해 많았잖아요. 보면, 네. 에스티로더는 이제 매출액이 좀 하락 추세고 로레알은 그래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네. 둘의 차이점이 에스티로더는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네. 주로 럭셔리 화장품 위주로 좀 많이 공략을 했다면 네. 로레알이 최근에 진행했던 인수합병권을 보시면 대부분 더마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워낙에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조금 더 효능이 진짜 정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검증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기능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더마 화장품들이 선전에 네. 저희가 좀 그 주목하고 있다. 로레알이면 이렇게 세라비 보시면 인수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 더마 쪽인 거예요? 네, 2017년에 이제 인수를 했고요. 최근에 또 다 더마 화장품 위주로 네.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더마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의 그 경쟁력을 그럼 어떻게 보세요?
워낙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 이제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화장이라는 것 그리고 또 미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좋은 피부가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피부가 좋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양에서는 눈 색깔도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다 보니까 뭔가 색조 쪽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반면에 네. 동양인 분들은 다 머리가 까만색이고 눈동자도 다 까만색이고 피부도 다 똑같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뭔가 나의 미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좋은 피부, 매끄러운 피부, 깨끗한 피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더마 화장품이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피부과로 많이 의사 선생님으로 많이 가시니까 워낙 그런 것들이 또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시술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여러 이제 더마 브랜드들이 지금 글로벌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펙에서 미국의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한국 제품 많이 사갔다면서요? 네, 뭐 네. 한 13개 제품 정도 사간 걸로 봤는데 네. 다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었고 올리브영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대기업 제품은 하나도 없었고 네, 다 그런 저희 보통 인디 브랜드라고 말하는 중소 그런 브랜드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K 뷰티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격 경쟁력은 있는 중저가면서 좀 네. 고품질 그런 화장품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성장 가도를 달려왔는데 이 부분에 중국의 그 공세가 아주 격하다면서요 지금요? 네, 중국 업체들도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의 성공 공식을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네. 또 중국 업체들도 우리나라 ODM들을 통해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네. 과거 대비 품질도 많이 올라왔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최근 색조 브랜드 하나가 성수에서 10월 18일부터 팝업 스토어를 열었었는데요. 중국 브랜드가. 네. 근데 한 2시간 정도 기다려도 못 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성수라는 게 우리 그 저기 성동구 성수동 성수동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놀러 오셔가지고 면세점에서 우리나라 브랜드를 다 쓸어가는 게 뭐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는 중국 화장품도 사실 MZ 세대들이 별로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저희가 봐도 굉장히 재밌고 이거는 눈에 띈다 뭔가 사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들게 싸요? 아니 제품이 싸지는 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싸지는 않아요. 네. 근데도 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팝업스토어 했던 브랜드는 약간 공주풍의 그런 화장품 케이스, 네네. 뭐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런 것들인데 누가 봐도 굉장히 화려한데 뭔가 인스타그램에 이걸 올리면은 나 이런 거 샀어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있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전략을 갖고 왔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11월 중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공식 그 몰도 오픈을 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또 중국 업체에 투자를 네. 받았기 때문에 네. 확산을 좀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고 네. 또 이렇게 중국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의 공략이 거세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가요? 지금처럼 중저가인가요? 아니면 고품질로 가야 되나요? 아니 고가로 차라리 가는 게 나은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거를 다 하나씩 선택해서 지금 전략을 세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화건강 같은 경우 워낙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여러 가격대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브랜드를 다양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의 그런 성격에 맞게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더 중저가인 인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품질은 다 좋은 건 이제 너무 당연한 공식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게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매대를 점유하기 위한 그러니까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의 선반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마케팅 비용 지출이 좀 커질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고 네. 실제로 이번 광군제 때도 뭐 중국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브랜드들이 많이 안 보였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중국 브랜드가 많이 올라왔고 네. 그리고
틱톡, 그러니까 이게 티몰이랑 틱톡 나눠서 봤을 때 틱톡에서 LG생검만 이제 22 네, 안에 그 하나 정도로 들었다고 올랐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경쟁 심화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피하기 아까 어렵다. 이제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선 색조 화장품이 더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는 그러면 색조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는 건 어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수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봤을 때에 지금 품목별로 화장품 수출액 중에서 가장 성장세가 높았던 품목이 이제 그 립밤하고 립 틴트 네. 그리고 이제 헤어 린스 쪽 이렇게 품목들이었거든요. 각각 40%씩의 그 수출 성장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아직도 물론 우리나라 수출액 중에서 기초 화장품 비중이 제일 높기는 하지만 네. 색조 비중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제품들이 워낙에 빨리 신제품을 내다 보니 이제 조금 더 트렌드에 대응하기에는 유리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크림이나 뭐 기초 제품들 위주로 좀 수출을 견인했다면 이제 네. 앞으로는 색조 쪽도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어떤 주식을 네. 종목을 정해서 투자를 할 때 뭐 네네네네. 기업 분석이 어려운 걸 하지 않더라도 경험해 보니까 좋더라 아니면 입소문 들어서 굉장히 좋더라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네. 쫓아가다 보면 그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네. 좋은 실적을 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무슨 로봇 청소기다 이러면은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 어느 날 상장을 했는데 그게 괜찮더라 이렇게 경험 네. 아주 가장 실생활에서 하는 투자 그쵸. 방법일 수도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좋은 게 많고 다 네. 비슷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럴 때는 뭘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갑자기 이 질문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네.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브랜드에 투자하는 거는 과거 대비 너무 어려워졌어요. 유행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또 유행의 주기도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서 뭔가 하나 유행했다라고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미 슬슬 그 유행은 끝나가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었다 보니까 네. 브랜드가 지금 잘 되고 있다 해서 그거를 주식을 샀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한 2년 그러니까 보통 유행 주식 최근 화장품 트렌드를 보면은 한 2년 정도 반짝 매출이 좋았다가 그냥 꺼져버리는 네, 그런 상황들이 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의 소비 자체는 저희가 계속 또 다른 소비자 대비 작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제조하는 업체들한테는 계속 좋은 환경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비단 지금은 이제 미국 쪽 수출이지만은 향후에 유럽과 중동 쪽 그리고 또 뭐 아프리카 이런 지역까지도 계속 수출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브랜드들의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은 주춤하지만 사실 뭐 긴 호흡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ODM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희는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때문에 좀 불안정했던 건 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화장품도 15% 관세인 거죠? 네네네. 근데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 입장이니까 크게 네. 그게 타격점은 아닌 것 같고. 네네네. 그럼 2026년에 화장품 업종 전반적인 전망을 해주시고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봐야 되는지 끝으로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계속 ODM 업체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이어지고 그리고 화장품 업체들의 의존도도 ODM들에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화장품 주가가 워낙에 뭐 지난 몇 년간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또 수출을 주도를 했던 품목 중에 하나였다 보니까 네. 이제 모멘텀이 약간은 지금 좀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가를 쭉 끌어올리고 이거를 흐름을 계속 같이 해갈 뭔가 장작 같은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와줘야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또 연말 연시다 보니까 또 성수기라서 경쟁이 되게 심해질 거거든요. 아하, 마케팅을 네. 많이 써야 되고 하는 그런 시점이어서 일단은 지금 연말까지는 약간 좀 조용하게 흘러갈 것 같다. 근데 내년을 놓고 봤을 때 저희 긴 호흡으로는 이제 ODM들에게는 계속 유리한 환경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브랜드에 따라서 그 유행 따라 투자하는 건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LS증권 오리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부동산 시장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가 벌써 거의 다 가는 것 같죠. 맞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일단 뭐 공급 부족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22만 2,843호 정도를 공급했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11월 11일 기준으로 16만 8천 호 정도밖에 분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작년 물량 대비 한 75.5% 정도 수준에 그치는 거니까 뭐 공급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예정 물량이 23만 호 정도였는데 실제 공급은 그에 못 미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한 12,000호 정도의 공급에 그친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실제 공급된 게 한 26,000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하면 올해는 서울에서 분양 물량은 절반밖에 공급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공급이 돼야 좀 적절하고 괜찮은 공급 물량인지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대개는 이제 5년 평균 뭐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한 해에 뭐 2만 5천 호에서 네. 뭐 3만 호 정도는 분양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울 지역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뭐 정비 사업을 통한 자동 멸실 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서울 주택 시장을 살펴보면 사실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 재고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25년 이상 돼서 특히 뭐 30년 이상 돼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네. 뭐 물량을 합치면 40% 정도이기 때문에 신축의 절대적인 수요, 뭐 신축의 네. 선호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만 하면은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 심지어 수백 대 1까지도 네. 가지 않습니까? 이달에 그 분양한 그 반포 예, 맞습니다. 레미안 트리니원인가요? 예, 반포 네네. 3주구 재건축이죠. 예. 그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이제 특별 공급의 청약 경쟁률이 86대 1 정도였는데요. 네. 뭐 특별 공급의 경쟁률이 이렇게 나오지를 않는 상황인데 굉장히 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순위의 평균 청약 경쟁률도 238대 1 정도였고요. 네. 뭐 사실 이제 15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서울의 대부분 지역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 전매 규제가 강화되긴 했고 또 이게 내년에 7월에 입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 30억에나 달하는 뭐 시세 차익은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 구평형 기준으로 27억, 28억 원을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서울은 이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올해 순인의 청약 경쟁률이 134대 1 정도로 이제 100대 1 정도는 뭐 가뿐하게 넘기도 했었고요. 네. 뭐 전국의 그 순인의 경쟁률이 7.2대 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만 청약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국의 청약통장 사용 인원이 약 54만 명 정도였는데 그중에 절반인 22만 명이 전부 서울 지역에 청약을 했기 때문에 네. 올해 청약통장 사용한 인구의 절반은 서울의 청약통장을 사용했다. 뭐 이런 수치를 보실 수 근데 있겠습니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부터 뭐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막 묶이면 타 지역에 살지 않는 쪽으로 그 청약하는 게 좀 제한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택지 지구냐, 뭐 규제 지역이냐, 뭐 이슈가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 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가 네. 됐죠. 그러면 뭐 예전에는 청약 1순위 요건이 2년이 되지 않아도 됐는데 네. 지금은 뭐 2년이 있어야 서울 거주 된다든지. 2년 이런 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은 이제 대규모 택지 지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 지역 우선 순위 청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의 청약 경쟁률도 있었지만
있지만 뭐 심지어 여기보다 더 높았던 데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분양한 이제 성수동 일가에 이제 오테르 포레라는 단지가 있는데요. 네. 청약 경쟁률이 688대 1이었습니다. 뭐 뒤를 이어서 송파 신천동의 잠실 르엘 아파트가 8월에 공급됐는데요. 631대 1로 청약이 마감되기도 했고요. 네. 뭐 동작구 사당동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5가 그리고 뭐 서초구 뭐 방배동 이런 지역들도 이제 100대 1 정도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는데 올해 서울에서 한 15개 사업장 정도가 아파트 분양을 했습니다. 네. 청약 미달은 한 건도 없었고요. 네. 이제 가장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 7.6대 1로 강동구 길동의 디아테온이었습니다. 7.6대 1도 높은데 맞습니다. 조금 전 여의도 영등포동이라고 말씀하신 여의도에도 분양이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서울은 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아무래도 당첨 가점 수준도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요? 뭐 경쟁률이 치열할수록 이제 아파트 당첨을 위한 당첨의 이제 최저 가점 커트라인도 이제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당첨의 최저 가점이 62.5점이었습니다. 네. 뭐 아파트 청약 가점 만점이 이제 84점 정도 되거든요.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의 만점이 이제 32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제 15년 이상이 되면 만점이 17점. 네. 여기에 이제 부양가족 적어도 이제 3분에서 4분 정도 있어야지 뭐 서울에서 당첨의 끝자락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 뭐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이제 특별공급이 아니라면 뭐 서울에서 고가점자도 사실상 이제 당첨이 뭐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같은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뭐 인천은 당첨의 커트라인이 38점 정도고요. 뭐 경기도는 한 46점 정도니까 서울이 상대적으로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당첨의 가점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이 특공은 이 대부분 연령대가 낮은데 그렇게 고분양가에 당첨되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나 뭐 경기도 12개 지역이 모두 이제 투기 과열 지구가 되고 뭐 그걸 떠나서 올해 이제 97이나 10, 15 대책을 통해서 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했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LTV 론투밸류는 한 40%, 그러니까 중도금은 40% 받을 수 있지만 네. 결국에 이게 이제 잔금으로 넘어갈 때는 실입주? 뭐 사실상 이제 네.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25억 넘어가면 2억밖에 대출이 되지 않고요. 네. 15억 이하가 6억, 15억에서 25억이 4억밖에 대출이 되지 그러니까요. 않으니까 네. 사실 분양시장에서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부분이 쉽지 않고 그나마 이제 분납의 혜택 정도만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외에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좀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 다른 지역 아파트 청약 시장 좀 살펴볼까요? 지방 같은 경우는 미달 사업 정도 많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순위내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이 뭐 10대 1, 지방은 이제 4.6대 1로 지방의 청약 성적이 좀 저조한 편이라서 네.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청약 시장에서 선전하는 뭐 지역별 양극화가 좀 극명하게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네. 지방의 5대 광역시 중에 대전과 광주는 청약 경쟁률이 0.3대 1, 0.5대 1 이러니까 대부분 청약한 미달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울산이 올해 전세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5.9대 1, 부산이 4.1대 1, 그리고 대구가 2.4대 1로 이제 청약을 마감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연내 분양한 전국의 아파트가 이제 169곳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순위내 청약 마감에 실패한 사업지가 79곳 정도니까 네. 사실상 10곳 중에 4.6곳은 청약을 해도 미달돼서 미계약이나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들 경우에 그 미분양된 곳들 보면은 그동안에 미분양이 쌓여 있는 것 때문에도 더 미분양일 것 같아요. 청약시장이.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한 6만 가구 조금 넘는 상황이고요. 네. 이 중에 이제 75% 이상 거의 80% 육박하는 부분이 이제 지방의 미분양이 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000호로 많고요. 네. 대구가 8,500호, 부산이 7,300호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대구나 지방에서는 부산에서 미분양이 많은데 뭐 이외에도 충남, 경북, 경남 이런 지역도 지역별로 이제 5,000호 이상 미분양이 좀 쌓여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뭐 아무래도 분양 시장에 미분양이 많이 적체돼 있다 보니 굳이 신규 분양 물량을 청약을 통장을 사용해서 받아야 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시는 상황이 네. 뭐 지방의 청약 경쟁률 저하 뭐 그리고 미계약으로 이어지는 네. 좀 악순환이 되고 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과 지방이 좀 많이 다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높은 그 청약 경쟁률에 이제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 다음 청약 기다리고 다음 청약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사이에 계속 지금 분양가가 올라가서 서울 아파트 후당 분양가가 뭐 15억을 넘어섰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 호당 평균 분양가가 15억 7,784만 원이었는데요. 뭐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3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2022년에는 사실 서울 호당 평균 분양가가 10억이 안 된 9억 4,319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뭐 사실 고분양가 소리가 뭐 절로 나올 만큼 서울의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서울만 오른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미분양이 적체된 뭐 부산 같은 경우도 올해 분양가가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도 13억 4,700인데요. 지방광역시의 분양가 수준도 좀 매우 높은데 미분양이 되긴 하지만 네. 뭐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 이슈가 있겠고요. 네. 뭐 토지 가격은 오르고 있고 인건비라든지 또는 환율도 안전 오르고 비용, 있고. 뭐 예. 이런 비용을 고려한다면 사실 분양가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주변 시세에도 또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제 분양가 인상이 수년째 지속되면서 서울은 강남뿐만이 아니라 뭐 수도권 일대의 성남, 과천 같은 경기도 주요 도시에서도 공급 면적 뭐 3.3 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7천만 원대 분양 단지가 속속 분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분당에 분양했던 단지도 이제 7천만 원 넘었지만 100대 1의 청약 그 경쟁률로 리모델링 한다는 단지가 네. 분양이 마감된 바 있고요. 뭐 강북에서도 요즘 이제 평당 4천만 원대 분양가가 거의 뉴 노멀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원자재값, 금융비용 인상, 뭐 공사 원가 뛴 데다가 수도권의 공급 부족 우려 때문에 청약 수요가 좀 몰리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좀 분양가 고피가 풀렸다고 할 만큼 좀 배짱 분양가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PF라고 하죠.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부동산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시장도 좀 냉각되면서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오르지만 네. 그렇지 않은 지역도 동시에 분양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분양시장의 청약 양극화 또 고분양가 문제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통장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 네.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실 해지가 많이 수밖에 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11월 9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가 2,634만 9,934명입니다. 네. 뭐 지난 1월과 비교하면 이제 8개월 새 한 9만 명 정도가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고 하는데요. 네. 청약통장 가입자가 해마다 감소하면서 2022년 6월 대비 지난해 9월까지 약 한 3년 3개월간 225만 명 정도가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네. 뭐 분양가 비싸고 당첨 커트라인도 사실상 서울과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올라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무용론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래도 해지를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이제 특별 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전세금 정도 들고 계시고 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다자녀 특별 공급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분양시장에서
당첨 확률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통장 해지보다는 좀 가져가시기를 권고하고 싶고요. 예, 예. 대신 특공에 해당도 안 되고 유주택자시고 부양가족 수 적고 청약 가점이 낮다고 한다면 같은 지역에서 이제 사실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당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통장을 해지하시는 것도 일부에서는 좀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신혼은 보통 몇 년을 쳐줘요? 결혼해서? 2년 정도. 2년이에요? 네네네. 아, 2년이 신혼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